오늘 우리는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복잡한 사건 중 하나를 깊이 탐구하려 합니다. 바로 청산리 전투의 전설적인 영웅 백야 김좌진 장군의 암살 사건입니다. 1930년 1월 24일 중국 헤이룽장성 탄시참의 금성정리소에서 김좌진 장군은 단 두 발의 총성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암살이 아니었습니다. 아나키즘과 공산주의의 치열한 대립, 일제의 교묘한 음모, 그리고 한인 사회 내부의 갈등과 배신이 얽힌 복잡한 비극이었죠. 누가 이 위대한 독립운동가를 죽였을까요? 일본 제국의 밀정이 그의 목숨을 노렸을까? 공산주의 세력의 분노가 그를 겨냥했을까? 김좌진 장군은 1889년 충청북도 홍성의 유서 깊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학문과 충의를 중시했고 어린 김좌진은 이러한 가풍 속에서 나라와 민족에 대한 책임감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청년기를 맞이할 무렵 대한제국은 일제의 침탈로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기고 1907년 군대가 해산되었으며 1910년 경술북치로 나라가 완전히 사라졌죠. 이 모든 비극을 목도하며 그는 군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김좌진은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에 입학해 군사훈련을 받았지만 나라를 잃은 현실 앞에서 그는 단순한 군인이 아닌 독립운동가의 길을 택했습니다. 1915년 그는 비밀 독립운동 단체인 광복단에 가입해 일제에 맞서 자금을 모으고 무기를 확보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의 활동은 일제의 촘촘한 감시망에 걸렸고 결국 그는 체포되어 3년간의 혹독한 옥고를 치렀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고문과 굶주림을 견디며 독립의 의지를 더욱 굳혔습니다. 추록 후 그는 만주로 망명했습니다. 북만주는 당시 독립운동의 최전선이었고 그는 그곳에서 대종교에 입교하며 민족의식을 다졌습니다. 그는 북만주의 한인들을 조직화하고 그들의 생존과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데 힘썼습니다. 1919년 그는 북로군정서의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북로군정서는 만주 지역 독립군의 핵심 조직이었고 김좌진은 이곳에서 그의 전략적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북만주의 한인 사회는 극심한 빈곤과 이념 갈등에 휩싸여 있었고 김좌진의 강경한 리더십은 새로운 갈등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1920년대 북만주는 독립운동의 최전선이었지만 동시에 아나키즘과 공산주의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얽힌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이곳에 정착한 한인들은 대부분 가난한 소작농으로 일제의 압박과 중국 현지인들의 차별 속에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김좌진은 1925년 시민부를 창설하며 북만주의 독립운동 단체들을 하나로 통합하려 했습니다. 그는 군사부위원장 겸 총사령관으로서 보안대와 별동대를 조직해 친일 세력을 응징하고 독립군의 기반을 다졌죠. 시민부는 한인 사회의 자치와 독립운동의 조직화를 목표로 했지만 운영 자금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심지어 시민부 내부에서도 군정파와 민정파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김좌진은 군정파의 지도자로 군림했습니다. 일부 신민부 군정파 세력은 한인들에게 군자금을 강제로 징수했습니다. 당시 북만주 한인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었기에 이 세금은 그들에게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김좌진은 불영 제11호와 제12호를 통해 군자금 납부를 거부하는 자에게 중벌을 내리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하들, 특히 이백호가 이끄는 무장대는 납부를 거부하는 농민들을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당시 김좌진의 측근이었던 이강훈 전 광복회장은 훗날 김좌진의 가장 큰 실수로 사람을 잘못 쓴 것을 꼽았습니다. 그는 김좌진은 총을 잘 쏘고 모험을 즐기는 자라면 누구든 중용했는데 이백호 같은 잔인한 인물을 가까이 둔 것이 비극의 씨앗이 되었다고 회고했죠. 이백호는 신민부의 군자금 징수 과정에서 특히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는 농민들을 위협하고 저항하는 이들을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도 후에 암살당함으로써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의 폭력은 한인 사회에 큰 반감을 불러일으켰고 김좌진의 명성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1928년 10월 빈주 사건으로 폭발했습니다. 빈주현은 신민부의 주요 관할 지역으로 오랫동안 군자금을 내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던 주민들은 더 이상 세금을 감당할 수 없었고 마을회의를 열어 신민부 탈퇴를 결의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김좌진의 군정파는 이를 반역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백호가 이끄는 무장대 25명은 주민대회 현장에 난입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류연동, 김봉진, 황혁이 즉사했고 윤필안, 김유문, 장문숙 등 다수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빈주 사건은 한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주민들은 시민부를 폭군 집단이라 비판했고
김자진은 마왕이라는 멸칭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정파는 김자진의 강경한 정책을 비판하며 그를 민중의 생명을 학살한 교란자라 규정했고, 내부 재판을 통해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빈주 사건은 김자진의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는 독립운동의 대의를 위해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지만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은 그의 명성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죠. 그는 김자진의 강경한 리더십은 독립군을 결집시켰지만 동시에 한인 사회의 분열을 초래했다. 이백호 같은 인물을 통제하지 못한 것이 그의 가장 큰 실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1929년 시민부가 해체된 후 김자진은 한족총연합회를 조직하며 새로운 도약을 꿈꿨습니다. 그는 한인 사회의 경제 자립과 자치를 목표로 금성정미소를 설립했습니다. 이 정미소는 한인 농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는 핵심 사업이었죠. 하지만 이 시기 조선공산당 만주 총국과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공산당은 김자진을 일제해 죽으라 비판하며 그의 정미소가 일본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산당 간부 김백화는 김자진이 하얼빈 일본 영사관의 마츠시마 형사와 내통하며 공산당원을 탄압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 한인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김자진에 대한 불신을 키웠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기밀문서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산당의 선전은 한인 사회에 강한 영향을 미쳤고 김자진과 공산당 간의 갈등은 점차 폭력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김자진의 한족총연합회는 공산당을 민족의 배신자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양측은 서로를 겨냥한 암살대를 조직했습니다. 이 시기 아나키스트 정화함의 증언은 한족총연합회의 어두운 면모를 생생히 드러냅니다. 정화함은 김자진과 같은 아나키즘 진영에 속했지만 그의 측근이라기보다는 거리를 두고 활동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한족총연합회의 행태를 비판했죠. 정화함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내가 현장에서 직접 보니 한족총연합회의 활동 가운데 문제가 많았다. 정말 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그들 중에는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악한이라고 부를 만한 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중앙총본부라는 이름으로 농민들을 착취했다. 그는 이어 그들은 중앙총본부에 세금을 내라며 농민들을 위협했고 심지어 계집과 소까지 빼앗아갔다. 중국 사천성에서는 10년 뒤에 세금까지 미리 걷었다고 하던데 이와 다를 바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화함은 이러한 착취가 공산당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공산당원들 눈에는 이런 행태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싸움이 났다고 전했죠. 정화함의 증언은 한족총연합회의 폭력적 행태가 단순히 공산당의 선전이 아니라 실제로 한인 사회에 깊은 반감을 일으켰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정화함은 공산당에 대해서도 강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만주에 있을 때 외놈보다 우리 동포인 공산주의자가 더 무서웠다. 달대도 신을 신고 옷을 입고 잤다. 젊은 사람들을 고초로 세워놓고 두 가지를 경계하게 했다. 우리 동포 공산당원이 넘어오느냐, 외놈이 넘어오느냐, 이 두 가지였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는 어느 한쪽이라도 온다고 하면 신을 신고 옷을 입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 대처해야 했다. 내가 만주에서 몇 해 동안 직접 겪은 일이다라며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생생히 전했습니다. 정화함의 증언은 북만주의 복잡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와 아나키즘의 대립이 있던 시절의 당시 조선의 독립운동 단체에서도 피해갈 수는 없던 현실이었습니다. 1930년 1월 24일 중국 헤이룽장성 산시참의 금성정미소. 아침 7시를 조금 넘긴 시간, 김자진 장군은 정미소의 발동기가 고장났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나섰습니다. 그 순간 정미소에서 일하던 젊은 청년 박상실 혹은 이봉님, 공도진, 김신준 등 여러 가명을 사용했던 자가 그의 등 뒤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두 발의 총알이 김자진의 등을 관통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박상실은 황혼이 깔린 설원 속으로 도망쳤고 추격에 나선 중국 군경과 독립군은 그를 놓쳤습니다. 김자진의 장례는 혹한을 피해 4월에 치러졌습니다. 장례식에는 수많은 한인과 중국인들이 참석해 조선의 왕이 죽었다며 애도했습니다. 이는 김자진이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암살범 박상실의 정체는 오늘날까지도 논란의 중심입니다. 첫 번째 설은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의 소행이라는 주장입니다. 일본 외무성 기밀문서와 양원준의 증언에 따르면 박상실의 본명은 이봉임 또는 공도진이었고 그는 공산당의 지령을 받아 김자진을 암살했습니다. 양원준은 공도진은 1년간 금성정미소의 위장 취업해 김자진의 동선을 파악했고
김백파의 직접적인 지시로 암살을 실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공산당은 김자진이 일제와 내통하며 공산당원을 탄압했다고 믿었고 이는 그들의 암살 동기였습니다. 두 번째 설은 일제의 사주를 받은 암살이라는 주장입니다. 이강훈 전 광복회장은 박상실이 일제의 밀정이었으며 하얼빈 일본 영사관의 마치 심한 형사의 지시에 따라 암살을 저질렀다고 믿었습니다. 이강훈은 박상실은 암살 직전 하얼빈 영사관에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전력이 있다며 이는 일제가 김자진을 제거하고 민족주의와 공산주의 세력을 이간질하려는 음모의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김자진은 너무 강경한 리더십으로 적을 많이 만들었다. 그의 강경한 정책은 일제가 그를 제거하려는 구실을 제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일본 영사관 문서에서는 박상실을 김신준으로 기록하며 공산당 소행으로 결론지었지만 이강훈의 증언처럼 일제가 이 사건을 이용해 한인 사회를 분열시켰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김자진의 죽음은 북만주 독립운동에 큰 공백을 남겼습니다. 한족총연합회는 내분과 작은 부족으로 급격히 쇠락했고 아나키즘과 공산주의 세력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1930년 봄에는 김자진의 대를 이은 그의 12촌 족제인 김종진이 북경에서 개최된 제중국조 선무정부주의자 대표대회에 북만 대표로 참석하여 북만 한족 총연합회 운동에 참여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그 결과 그의 말에 다수 동지가 입단하면서 민중운동이 크게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산주의자들은 크게 위협을 느낀 나머지 1931년 7월 11일 흑룡강성 해리면현 헤이룽장성 무단전시 하이리시 해리역 교회로 그를 납치하여 탈하였습니다. 1930년 5월 1일 50여 명의 한국인이 하얼빈 일본 영사관을 습격한 사건은 김자진의 복수를 다짐한 결사대의 흔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공격은 일제에 대한 분노와 김자진의 죽음에 대한 한인 사회의 슬픔을 보여줍니다. 특히 김자진의 휘하 간부였던 고강사는 이 복수전을 준비하다 일제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3년간의 고문 끝에 순국했지만 박상실의 체포와 처형을 확인하며 복수의 한을 풀었다고 전해집니다. 김자진의 유산은 양면적입니다. 그는 청산리 전투에서 조선인의 저력을 보여준 영웅이었지만 한족총연합회의 착취와 빈주 사건은 그의 명성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김자진 장군의 암살은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의 분열이 얽힌 복잡한 비극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세요.